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g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 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두세 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두세 개, 중간 감자라면 한두 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고 계시나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 염증은 암, 치매의 뇌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의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의 응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저해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의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를 하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차 잎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감을 드시게 되면 가벼운 두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의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 정도나 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 있죠.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가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또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 가치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흡수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아침 최고의 식단이 될 수가 있죠.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계란 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과 이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아주 계란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주게 됩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인 혜택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가볍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캔 토마토 1개, 올리브유 1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 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서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들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한 염증 등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고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가 되면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또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들깨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바로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DHA 성분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에 흡수가 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이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들이 많죠.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EPA로도 바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약 11.5g, 고등어에는 9.9g, 그리고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고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 또한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건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운동도 촉진을 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 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들기름이 만약 산패가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빨리 드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 준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의 껍질은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 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 들깨보다는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통 들깨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통 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들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 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 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 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좀 건조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 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 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